네이드는 시론을 숲 한가운데 있는 상자 모양의 기묘한 건축물로 데려가 그곳이 이스타스 마법 보관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곳이 학교의 모든 교구를 보관하는 곳이며 요청받은 교실로 물품을 자동으로 운반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시론이 별 감흥이 없어 보이자 네이드는 안으로 들어가면 놀랄 것이라고 서둘러 안심시켰다. 둘이 안으로 들어서자 네이드는 이곳이 선배들이 다른 그룹으로부터 힘들게 쟁취하고 지켜낸 귀중한 장소라고 밝혔다. 시론은 이곳에 온 목적에 당혹스러워했지만 네이드는 능글맞게 웃으며 안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고백했다. 시론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이것이 교칙 위반이 아닌지 걱정하며 물었다. 네이드는 질문을 회피하며 이곳의 구조가 물건을 찾을 때마다 변하여 예측 불가능한 미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곳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신처이자 비밀기지라고 자신있게 주장했다. 마침내 네이드는 시론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곳이 시론만을 위한 피난처 즉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시론은 이 뜻밖의 제안에 완전히 놀랐다. 약속했던 창고 대신 네이드는 신이 나서 시로네를 자신이 연구 실험실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데려갔다. 시로네는 간판에 쓰인 초자연 정신 과학연구실이라는 글자를 읽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마법학교에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네이드는 시로네의 표정을 보자 더욱 신이 나서 이곳이 정말 멋진 곳이라며 악마 영혼 사후 세계의 외계인 심지어 지옥까지 포함한 그들의 연구 주제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듣자 시로네는 자신이 잘못된 그룹에 합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완전히 흥미를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이 다소 지나치다고 느꼈다.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내부에서 갑자기 짙은 먼지가 쏟아져 나와 시로네는 심하게 기침했다. 네이드는 그저 담담하게 곧 익숙해질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시로네는 왜 이것을 청소하는 대신 익숙해져야 하는지 의아해하며 속으로 반박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체그는 네이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의 광경은 더 기이했다. 한 사람이 거대한 칠판에 복잡한 공식을 열중하여 쓰고 있었다. 시로는 칠판에 복잡한 공식을 집중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반친구인 에루키라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시론의 놀란 표정을 본 네이드는 그가 미리 말해줄 수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연구팀이 악명이 높아서 멤버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론은 에루키 역시 초자연적 현상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지만 네이드는 즉시 부인했다. 그는 에루키가 그와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즉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에루키처럼 항상 논리를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훌륭한 미끼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에루키는 뒤돌아보다가 시론의 등장을 보고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천재가 이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대단히 흥분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에루키는 시론의 손을 꽉 잡고 그를 예상치 못한 학술 토론으로 이끌었고 이는 시론을 다소 당황하게 만들었다. 에루키는 물질을 파괴하면 원자가 남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그 원자를 더 파괴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생각의 흐름에 휩싸인 시론은 그 안에 거대한 에너지원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고 머뭇거리며 추측했다. 시론의 대답은 에루키를 엄청나게 흥분시켰고 그는 시론이 옳다고 외치며 그렇게까지 추론할 수 있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에루키는 그 안에 도시 전체를 파괴할 만큼 강력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에루키는 시론에게 잠재된 에너지를 해방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가상의 질문을 던졌다. 시론은 즉시 걱정하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지 궁금해했다. 에루키는 그의 우려를 일축하며 그것이 불필요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 발현될 수 있다는 전망에 극도로 흥분했다. 에루키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시론은 친구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 옆에 있던 네이드는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시론은 마법사는 항상 마법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켰다. 그는 에루키에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의향이 있는지 직설적으로 물었다. 에루키는 시론의 걱정을 지루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른 마법사들이 이 힘을 탐구하지 않는 것은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주장했다. 에루키는 시론에게 그의 천재적인 지혜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시론은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천재가 되느니 차라리 바보가 되겠다고 단언했다. 에루키는 토론을 계속하며 세상은 소수의 천재들이 이끌어가고 나머지는 어리석은 다수일 뿐이며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시론은 에루키의 주장이 실패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고 차갑게 반박했다. 그는 이상이 완전히 쉽게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대립이 점점 더 격렬해지자 네이드는 서둘러 개입하여 둘 다 진정시키려 했으며
침착하게 앉아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단호하게 등을 돌리고 떠났고 네이드는 시론이 나가는 길을 모른다고 황급히 뒤따라 불렀다. 에루키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시론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정말 바보라고 비꼬았다. 네이드는 화를 내며 에루키에게 시론에게 모든 것을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따졌다. 에루키는 침착하게 의자에 앉아 자신이 조금 평정심을 잃었다고 인정했다. 그 이유는 그가 시론을 경쟁 상대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네이드는 매우 놀랐고 에루키처럼 숫자만 신경 쓰는 사람이 경쟁 상대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에루키는 자신이 숫자밖에 모르는 사람이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드도 목격했던 시론의 승급시험 즉 전이 시험을 다시 언급하며 그 친구의 만만치 않은 실력에 대한 증거로 내세웠다. 시론이 떠난 후에도 에루키는 그 자리에 서서 냉철한 시선으로 네이드를 향했다. 그는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막 전이 마법을 배운 자가 용의 미궁 10단계에 필요한 사고 속도를 내려면 시간 분할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에루키는 그 순간 시론이 만분의 1초 속도로 정보를 처리했음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네이드는 믿을 수 없는 그 숫자에 완전히 경악했다. 에루키는 쾌재를 부르며 웃으며 그것이 바로 통찰의 비밀 즉 일반적인 노력과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직관적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의식적인 계산도 직관의 속도와는 비할 수 없다고 믿었다. 이후 에루키의 시선은 네이드에게로 향했고 만약 네이드 본인이 시론과 맞선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함축적인 질문을 던졌다. 네이드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에루키가 자신의 계산 능력과 시론의 통찰력 간의 대결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루키는 그 추측을 확인하며 다가오는 속도총 시험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선언했고 동시에 자신이 방금 인정한 상대의 멀어지는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다음 날 학원 내 분위기는 이 주 후에 치러질 속도 총 시험에 대해 학생들이 수근거리며 소란스러워졌다. 한 학생은 이번 시험에 낙제하면 진급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이목은 곧바로 시론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뛰어난 실전 능력으로 유명한 그의 활약을 궁금해하며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시험은 학생들이 외부 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마법인 능동 마법을 사용하여 여러 라운드를 거쳐 높은 속도와 정확도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시론이 직면한 문제였다. 그는 한 교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며 능동 마법을 아직 제어할 수 없어서 시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교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전지적 마법을 사용하려면 시론이 최소 60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시론의 화학 과목 점수가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어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격려했다. 그 교수는 시로네의 새로운 담임 선생님인 시에나였다. 시에나는 따뜻한 미소로 학생을 맞이하며 시로네의 문제가 지식 부족이 아니라 모든 지식을 한 번에 사용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시에나는 그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지식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에나의 말에 시로네는 양자화 이론을 떠올렸다. 그는 항상 이것이 수동 마법의 한 형태로 효과, 시간이 너무 짧아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순간이동 마법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이론이 능동 마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시에나는 그런 종류의 마법이 방금 협회에 등록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시로네에게 양자출력이라는 제목의 책과 마법 일기장을 건넸다. 시로네는 이것이 자신의 첫 능동 마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우 기뻐하고 감격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기장을 넘겨보며 양자출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빛을 방출하는 마법의 한 종류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빛 마법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시로네는 시에나 교수가 제안한 광자 출력 마법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자신이 이 마법을 시험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아해했다. 한편 시에나는 침착하게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광자 출력이 매우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빛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며 직선 형태의 것은 제어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에나는 마법 연구의 선두주자인 상아탑에서 광자 출력 이 정보 전달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며 미래의 중요한 마법 분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밝혔다. 교수의 깊이 있는 설명을 듣고 시로네는 점차 설득되었다. 그는 이 마법을 일찍부터 숙달하는 것이 큰 이점이 될 것임을 깨달았고 그녀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며 잠재력 있는 새로운 마법 분야에 대한 생각에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막상 연습을 시작하자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시로네는 마법을 발동시키려 애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훈련장 한가운데서 그는 현재의 실력으로는 이 마법을 전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